안녕하세요, 포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TF 상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ETF 상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특히 오늘은 단일 종목 ETF 상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 테슬라, 삼성전자, 아니면 또 다른 종목도 가능하겠죠. 이런 좀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그 주식 하나만 편입하고 나머지 돈은 채권이나 다른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단일 종목에 투자할 때 이 비율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30% 정하는 상품도 있을 거고 50% 정하는 상품도 있을 거고, 대개 이제 주식형 ETF 상품이니까 그래도 주식 편입 비중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해당 종목 주가 등락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인데, 2022년 말 기준으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3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약 한 90% 올랐어요. 포유 한열연구소가 연초에 AI 종목이 올해는 매력적이다라고 한 게 1월 3일경 기억은 돼요. 그때 대비 그러니까 한 8, 90% 올랐다는 거죠. 테슬라도 올해 들어가가 50% 정도 올랐고요. 근데 그 엔비디아, 테슬라, 삼성전자 등 ETF 상품 단일 종목 ETF입니다. 수익률이 20%대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올해 들어 가입을 했으면 그나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 정도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2022년 초에 엔비디아 아니면 테슬라, 그때 인기 많았죠. 그때 투자를 했다면 아마 10월경에는 마이너스 한 60% 넘을 거고, 그 다음에 올해 초,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난해 초 대비로 테슬라는 아직도 50% 정도 가격이거든요. 지난해 고점 테슬라가 액면 분할 이전에 1200불 했으니까 액면 분할 감안하면 400불이죠. 근데 지금 200불이니까 아직 50%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지난해 초에 만약에 단일 종목 ETF에 투자했더라면 원본 회복이 안 됐다고 봐야죠. 엔비디아는 그나마 그 원본에 좀 가깝겠죠. 비중을 만약에 크게 높이지 않았다면. 근데 작년에는 국채도 연초에는 그 금리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국채 금리가 10월경에요 많이 올랐죠. 9월 정도 가장 많이 그 국채 금리가 올란 시점인데, 그러면 5년물이나 10년물의 경우에는 금리 오르면 또 국채 가격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슬라에서도 투자 손실, 엔비디아에도 투자 손실, 국채에서 투자 손실 하니까 수익률이 마이너스, 편입 비중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마이너스 최하 10%에서 많게는 60%까지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타이밍 선택과 그 다음에 그 투자 종목 한 종목이죠. 그 비중을 얼마나 어느 시기에 조절할 능력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될 거예요. 주식에 투자해야 될 때인지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식에 투자할 때라면 엔비디아 편입하는 단일 종목 ETF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테슬라 단일 종목을 편입하는 ETF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를 편입하는 단일 종목 ETF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다르고, 또 투자 비중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도 수익률이 다르겠죠.
물론 위험도 다를 테고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만약에 2022년 초에 했다면 단일 종목 ETF 상품도 마이너스 50% 이상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10월에 만약에 이걸 선택을 했다면 포유환율연구소는 그 당시에 주식을 사라고 했기 때문에 포유환율연구소가 만약에 단일 종목 ETF 상품을 선택했다면 연초 정도만 했더라면 엔비디아에 했겠죠. AI 종목을 대표하는 가장 대장주니까. 그러면 엔비디아를 한 80% 하고 채권을 한 20% 하면 수익률이 엔비디아에서도 엄청 발생했고 채권도 지금 안정됐으니까 채권 투자에서도 성공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 이것이 주식에 투자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채권에 투자해야 할 때인지 그것도 아니면 예금을 해야 될 때인지 그걸 판단해야 우선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주식에 투자할 때라면 어느 종목 투자할 것이냐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 비중은 얼마나 할 것이냐에 투자도 의사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이 많아요. A4 용지를 가지고 검토한다 하면 첫째 항목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할지 채권에 투자할지 예금에 투자할지 그 판단하는 검토 자료만 A4 용지에 10페이지 이상이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할 때 이 정도 검토를 하는지 아니면 3프로TV나 815머니 기타 구독자가 많은 공영방송이나 거기 출연진들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저 차트 하나 정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 검토가 끝난 다음에는 투자 시점이 1년 연중에 항상 있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 개방형 ETF 상품이기에 언제 투자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이제 주식 투자 비중과 편입 비중이죠. 채권 편입 비중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다면 펀드 운용을 하는 사람의 능력을 확인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펀드 운용 능력을 확인하는데 1년 정도로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많아요. 예를 들면 캐시우드의 경우에는 2021년 1월까지는 잘했어요. 그 이전에는 수익률이 좋았어요. 근데 2021년 1월 이후에는 한때 마이너스 70%까지 나왔거든요. 아크 펀드요. 그러니까 그런 펀드는 그 펀드 운용자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전략가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능력이 형편없다고 봐야 돼요. 운에 맡기는 거예요. 한 해는 상위 1% 펀드 매니저 2021년 3월 이후에는 하위 0.1% 무능경자죠. 그러니까 이 단일 종목 ETF 상품 투자할 때는 상당히 고려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위기관리 능력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자산시장은 항상 변화무쌍하잖아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한때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하락 그리고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펀드 운용자가 ETF 상품 운용자가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 3년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3년도 좋을 때를 보면 안 되고요. 시장이 아주 나쁠 때 위기관리 능력
운용 수익률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시장이 좋을 때 위기관리 알리 능력, 그 다음에 테마주 중심으로 돌아갈 때 그 수익률과 그렇지 않을 때 수익률도 비교해 보면 그 사람 능력을 뭐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뭐 이 ETF 상품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개별 종목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위험 관리도 되고 수익률도 좋지요. 엔비디아도 뭐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해 10월 이후에 했다면 그때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해를 가지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우리 구독자 중에서도. 근데 포유 환율 연구소는 뭐 전쟁무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4차 산업 시대, AI 시대, 그 다음에 로봇 시대,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반도체 쪽을 그래도 좋다고 봤고요. 특히 올해 연초에는 AI를 강조하면서 그 AI 관련 종목에 투자를 하면 2023년에는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챗 GPT까지 나오면서 그 AI 종목의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뭐 가봤죠.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인공지능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반도체가 엄청 필요하다라는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거든요. GPU 그 반도체 그쪽에 이제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AI 시대에는 엔비디아만큼 그 수혜를 입는 반도체 기업은 없다라고 하면서 AI를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가 여러분들이 향후 지금까지는 그냥 3프로TV나 아니면 815머니 아니면 구독자가 많은 뭐 방송 채널 많죠. 거기 가가지고 그 외국 정보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정보를 그저 전달하는 수준. 예를 들면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그 정도를 전달하는 수준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도로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금리에 미칠 영향, 또 시장금리도 국채금리와 회사채금리, 우리가 대부분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회사채금리, 또 자금조달 전략 검토할 게 많죠. 그런 거 다 감안하면 단일 종목 투자도 A4 용지 뭐 11포인트 정도로 10페이지 이상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고급 정보는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은 포유 환율 연구소가 이 제공하는 정보가 간단한 것 같아도요, 포유 환율소는 우리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 전체를 다 분석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험 관리도 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자정 기능도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에 있는 그림 여기 분야별로 수십 많은 자정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정 기능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지난해 10월에도 매수를 해야 될 시점에 매도해버리고, 뭐 차트가 오로지 유일한 판단 기준이죠. 또 이번 실리콘밸리 사태도 판단 기준은 은행 망한다와 차트예요. 그러니까 또 걸려들지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질서 내에 있는 자정 기능이 이 그림 속 분야별로 수십 가지가 있다고요. 그걸 이해를 해야만이 자산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포유 환율 연구소가 네이버 카카오 매도 의견을 냈죠. 그때가 거의 뭐 고점 근처예요. 고점 90% 내지는 고점 근처. 그런데 뭐 미래에셋조차도 네이버를 그 무렵에 투자를 했죠. 포유 환율 연구소가 매도 의견을 낼 때. 그러니까 난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최근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 등을 보면 전문가라는 그 개념,
회사 크다고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많은 거 아니에요. 구독자 많다고 전문가가 그 방송하는 채널 아니에요. 포유환율연구소 그림 속에 있는 이 자산시장 상호작용관계 아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용하는 펀드, 그분들이 출연하는 방송 채널 보고 투자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투자 의사 결정할 때 오늘 그 단일 종목 ETF 상품 투자 요령처럼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